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KDDX 사업 아시죠? 이 사업은 원래는 작년에 설계 사업자를 결정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KDDX는 작년에 설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KDDX의 기본 설계를 한 현대가 기밀누설 사건을 일으켜서 한화 쪽에서 현대는 KDDX의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현대 측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KDDX의 사업에서 방사청이 현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거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결론은 현대가 기본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만일 사업자로 현대가 아닌 한화가 선정되면 기본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공동설계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방사청에서 공동설계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현재는 현대가 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현대는 우리 국가의 기밀을 무단으로 누설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 사업을 현대가 따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상당히 논란 중입니다. 결론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현대가 사업을 따내야 하는 게 옳을 것인가? 아니면 당연히 현대는 비리를 저질렀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대가 따내서는 안 될 것인가로 참 논란이 많은 게 KDDX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특수전용 기관단총 일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원래는 다산기공이 2020년에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이었으나 결론은 다산기공도 기밀누설 사업에 휘말려서 사업자 선정은 취소되고 그동안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전용 기관단총 일형 사업이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실은 이것 말고도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 이야기들부터 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보잉이 지난 12일에 서울에서 AH-64 아파치의 미래라는 미디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보잉이 갑자기 서울에서 이런 미디어 브리핑을 연 이유는 안 봐도 너무 뻔하죠. 결론은 우리는 보잉으로부터 아파치 헬기를 추가 구매하려 했지만 현대전장의 흐름이 무인기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파치 헬기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파치 헬기의 도입을 보려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치 헬기의 도입을 보류하려 하자 보잉이 깜짝 놀라서 미디어 브리핑을 연 겁니다. 당연히 미디어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 뻔하고요. 결론은 미래에도 아파치 헬기는 계속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파치 헬기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를 떠나서 아파치 헬기의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아파치의 추가 구매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보잉의 말대로 미래에도 공격 헬기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굳이 아파치여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잉이 우리가 정말 아파치 헬기를 추가 구매하기를 원한다면 미디어 브리핑이나 10개 아니라 얼마의 가격을 제시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리라 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파치만한 게 없었다면 물론 미래에도 아파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무조건 아파치일 필요는 없고 아파치 대신 무인기나 LAH 헬기로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은 아파치가 미래 전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아파치가 무인기나 LAH 헬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 대비 성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번 미디어 브리핑에서도 보잉은 아파치 헬기에 대한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아파치 헬기가 전혀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이 아파치여야 하냐는 질문에는 굳이 아파치일 필요는 없다고 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무튼 그 보잉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연 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인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각종 선물을 준비하는데 우리도 트럼프에게 주는 선물로 아파치를 구매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트럼프에게 줄 선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F-35 전투기 추가 구매입니다. 올해 우리는 대략 20대 F-35 전투기 구매에 대한 본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측 대표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주는 선물은 무기 분야에서는 바로 F-35 추가 구매가 될 겁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암남 미사일도 들어보니까 우선 급하게 260발 정도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것도 있고 조기 경보기도 올해의 기종을 정할 것이고 특수전용 대형 헬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파치가 아니어도 우리가 트럼프에게 줄 선물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미국은 앞으로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밖에 없고 만일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지 못하면 몇십 년 후에는 중국에게 뒤처질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바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리와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해군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의 동맹국에서 미 해군의 군함과 미 해안경비대의 경비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보다 낮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일본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건조해도 무조건 미국보다 쌉니다. 실제로 이지스함의 가격만 해도 같은 회계연도 대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건조하는 게 1.5배 정도 비쌉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에서 1조 원에 건조한다면 미국에서는 1조 5천억 정도에 건조한다는 것으로, 그것도 이지스함 같이 함선의 핵심 부품이 미국산인 군함의 경우에 이러한 것이고, 만일 함선의 핵심 부품도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면 그 가격 차이는 최대 2배까지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하지 않죠. 결론은 일본에서 비슷한 함선을 건조하게 되면 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미국보다 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아무리 대충 만들어도 무조건 미국보다 싸니까요. 그리고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뭐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은 미국의 동맹인 인도태평양 국가 중에서 첨단 해군 함선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국가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저도 예상을 못했던 게, 저는 저번 영상에서 미국의 군함 건조가 가능한 나라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인도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정확히 인도는 미국의 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탈락입니다. 결론은 이것에 해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인도는 물론 유럽 국가들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순수하게 우리나라와 일본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얼마 정도의 군함을 건조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연간 5척 정도일 겁니다. 그것도 군함만요. 결론은 미국이 지금 필요한 함선은 군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쇄빙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그것 말고도 미국은 자국의 전략상선도 늘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필요한 상선만 해도 수백 척입니다. 거기에 해군의 보조함과 무인함, 해안경비대용 경비함까지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건조해야 하는 함선만 수십 척입니다. 결론은 미국은 순수하게 군함만 한 해에 10척 정도를 건조해야 하고, 아무리 미국이 건조량을 늘려도 미국이 건조할 수 있는 함선은 한 해에 2척에서 3척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미국 군함을 건조한다고 하지만 일본의 조선업의 규모는 워낙 작기 때문에 일본에서 건조할 수 있는 군함도 한 해에 1척에서 2척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자국 내에서의 특수선 건조 능력의 부족을 들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일본이 캐나다 사업을 따낸다고 해도 일본의 건조 능력으로는 캐나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해상자위 대용으로 건조하는 함선을 빼고 추가로 건조할 수 있는 군함은 한 해에 잘해야 1척에서 2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본과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군함은 한 해에 최대한 많이 잡아도 5척은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군함을 건조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못해도 한 해에 5척의 군함을 건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함만 말입니다. 당연히 저도 미국이 필요한 물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나라의 역량으로도 전부 건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 인도도 포함해서 인도에서는 보조함 등을 건조하게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단호하게 인도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조 역량을 전부 합쳐도 미국이 원하는 함선을 전부 건조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대나 한화 같은 주요 조선소는 물론 HJ중공업 같은 중견조선소들에도 일감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HJ조선소는 우리나라의 독도함과 해경함선을 건조한 경험을 가진 조선소이기 때문에 미 해군의 보조함이나 해안경비대의 경비함을 건조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전부 소화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는 돈이 되는 함선을 골라서 건조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우리나라 조선소들 간의 출혈 경쟁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소들이 경쟁을 해서는 안 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일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에서 3년 동안 중단되었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일형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방사청은 올해인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고,
6월부터는 장비 선정 및 시험 평가를 거쳐서 올해 12월경에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일형 사업의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경에 다산기공의 기밀누설 사건 이후로 중단되었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일형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S&T 모티브에서 공급하고 있던 K13 기관단총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K13이 선정된 사업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참수부대 같은 티어1급 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부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만을 위한 총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원래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 사업은 해외에서 외국 총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S&T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국내 업체에게도 참여 기회가 생기면서 HK416 등과 경쟁해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 사업을 통해서 도입된 총기의 수량은 총 1600정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은 우리나라의 일반 특수부대에도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업체만 참여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입 수량은 2형 사업의 10배인 1만 6천 정입니다. 이 사업은 총 654억을 들여서 2027년까지 1만 6천 정에 달하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원래 2020년에 다산기공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지만 기밀누설 사건으로 인해서 2021년에 사업 중단되었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기밀누설 사건을 일으킨 다산기공도 KDDX 사업에 HD현대처럼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벌점이 작년 12월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마치 다산기공의 벌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업이 재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업이 다시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된 건 대략 한 달 정도 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물론 당연히 다산기공과 S&T가 사업에 참여한 건 너무도 당연한데 바로 K테크와 한글과컴퓨터의 참여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선 K테크는 어떤 회사냐라고 했을 때 원래 다산기공은 UAE의 총기 회사인 카라칼과 협력하던 회사로 카라칼에서 설계한 총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의 비리 사건으로 UAE의 카라칼은 다산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총기를 제조할 회사로 선정한 게 K테크인데요. 원래 K테크는 일종의 운송회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산에서 만든 총기와 부품을 운송하던 회사인데 카라칼이 다산과 관계를 끊고 새로운 총기 제조사를 찾자 카라칼의 총기 제조회사로 나선 게 K테크입니다. 그래서 K테크는 우리나라의 제3의 총기 제조회사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한글과컴퓨터의 자회사 중에서 한컴나이프케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탈리아 총기 제조회사인 베레타사와 포괄적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분명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라 이상했는데 이 회사는 원래는 방독면 등 안전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베레타와 손을 잡았다고 하니 총기 제조 사업에 뛰어드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K테크 다음에 제4의 총기 회사가 되는 것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K테크와 한컴나이프가 참여하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방산무기 사업에 참여하려면 그 분야의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기 분야의 방산업체로 지정이 된 회사는 S&T와 다산뿐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회사들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일형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미처 소식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참여했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결론은 역시 이 업체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 사업에는 S&T와 다산기공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방사청이 3년을 기다렸다가 이제야 사업을 시작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업의 사업 방식 때문입니다. 이번 사업은 최저가격 입찰 방식의 경쟁 입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의 눈높이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 군의 수준을 상당히 낮게 보는데요. 결론은 우리나라 군대에는 제대로 된 총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총기 평가 자체를 우리 군이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군의 평가는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이미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 사업에서 보여줬는데요. 결론은 우리 군의 평가를 통과하고 야전부대에 배치된 K13은 야전부대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군의 평가에서 이런 문제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는 총기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건 별로 어려울 게 없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AR 계열의 총기라면 우리 군의 평가는 손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격입니다. 결국 가격이 이번 사업의 사업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총기 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된 회사는 S&T와 다산기공 두 회사뿐인데 만일 올해가 아닌 작년에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우리 군은 제대로 총기를 평가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S&T와 다산기공은 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는 없는데 다산기공은 벌점을 받고 있다면 가격 경쟁으로 가기 전에 이미 사업자가 S&T로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작년까지는 거의 다산기공은 사업에 참여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사청은 다산기공이 정상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때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방사청이 다산기공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다렸다기보다는 방사청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쟁 입찰이 가능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산기공도 벌점이 없어졌고 S&T와 다산기공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는 총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은 누가 가격을 싸게 제시할 것인가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다산기공이 선정되길 바랄 것입니다. 당장 작년인 2024년에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이용 사업에서 S&T가 납품한 K13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도 K13은 사용되지 못하고 창고에 그대로 방치 중입니다. 그렇기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K13을 제조한 S&T가 아닌 다산기공이 선정되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이 되면 KDDX 사업도 그러하고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일용 사업도 그러하고 전부 기밀누설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회사가 전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사업을 따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분명 이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래도 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그래도 범죄를 저지른 업체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도 그 답은 모르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